한국의 골프는 박세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당시의 골프 열풍은 대단했고 지금까지도 한국 프로골프는 그녀를 보며 자라온 주니어들에 의해 그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사연은 한 미국 소녀가 아버지를 통해 골프를 접하게 되고 또 새 엄마까지 맡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23살 애나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한국에 적응 중인 미국인입니다. 저는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태어나고 쭉 살았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옛날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자동차의 도시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디트로이트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미국에서도 아주 가난한 폐허 같은 동네가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자동차 회사들 중 한 곳에 꾸준히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엄마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릴 적에 아빠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가끔 남아있는 사진들을 통해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엄마에 대한 괜한 그리움만 커질 것 같아서 애써 꺼내 들었던 사진을 다시 넣어버리곤 했었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는 웬만한 운동은 다 소질이 있다고 칭찬을 듣곤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쯤 저는 우연히 골프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프로골퍼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 꿈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기뻐해 주셨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중학생쯤 되고 보니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취업하는 진로가 아니라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빠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아빠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빠는 제가 골프와 관련해서 구입해야 할 것들을 아빠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직접 골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주곤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과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우리 아빠처럼 자상한 아빠는 없었고 그런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은 아빠와 저 단둘이서 참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저는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돌아오면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같이 가볼 곳이 있으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회사 친구분들과 회식 자리가 있을 때 저를 같이 데려가곤 하셨는데 그런 건가 싶어서 얼른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빠는 차를 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 그냥 가보면 알 테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골프 강습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골프복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고 당황스럽게도 아빠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저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라는 걸 직감했고 그때가 새 엄마와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새 엄마는 한국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박세리라는 한국 프로골프의 경기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는 골프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 새 엄마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 프로골프 선수를 꿈꾸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선수로서의 길은 잘 풀리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골프 관련 정보들을 주변 분들로부터 수집하고 다니다 보니 근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새 엄마를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새 엄마와 인연이 되어 결국 재혼까지 하시게 된 거죠.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한 후 그 시기에 제가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새엄마가 밉게만 보였어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와 저는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새 엄마가 그 사이에 끼어든 해방꾼처럼 보였죠. 새 엄마가 나타나기 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와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아빠가 돌아오면 둘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낙이었는데요. 아빠가 재혼한 이후로는 새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괜히 동네 주변을 서성거리다 해가지고 아빠가 돌아올 때쯤이야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새 엄마가 하라는 반대로만 하고 싶었고 새 엄마는 자신에게 와서 골프를 더 열심히 배우길 바랐지만 새 엄마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 다니곤 했었죠. 그러다 결국은 심지어 내가 골프 선수를 꿈꾸어서 아빠와 새 엄마가 만나게 된 것 같아 골프에 대한 꿈을 가졌던 내 스스로가 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새엄마에게 못되게 굴었던 제가 벌을 받은 걸까요? 새엄마와 결혼한 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아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비록 새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긴 하셨지만 그때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어차피 친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지금 이 순간에 친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놓지 않고 있던 골프를 조금씩 손에서 놓기 시작했고 방황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돌아가셨음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새 엄마에게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시절의 철없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새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골프를 점점 손에서 놓고 나서부터 새 엄마와 저의 서먹서먹한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셨던 건지 새 엄마는 몇 개월간 묵묵히 지켜만 보셨는데요. 하루는 결심을 하셨다는 듯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조용히 저를 불러앉았습니다. 애나 지금 너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나는 많은 노력 중이고 나는 애나 내가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애나 너에게 있어. 지금 이 시기가 마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는 곧 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물론 애나 너가 힘든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최선인 것 같구나. 진지하게 생각해보렴. 새 엄마는 저를 걱정하셨지만 사실 저의 결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의 기억이나 아빠와의 추억이 남은 이 도시에서 영영 떠날 생각을 하니 슬픈 생각도 들었지만 아빠마저 돌아가신 이 도시에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얼른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새 엄마에게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엄마의 고향인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새 엄마의 나라 이름도 낯선 한국에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다행인 것이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었는데 몇몇의 친구들이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팝의 나라로 유명하다며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몇몇 아이돌 스타들을 찾아보게 되어 한국에 대해 조금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저를 한국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던 아이돌 스타들과 별개로 새 엄마가 미리 마련해둔 집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는데 정말 빼곡하게 서울 시내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지하철 노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누가 들으면 지하철 노선 따위로 어떻게 한국에 빠질 수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이
내가 살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서도 훨씬 나아 보였고 어린 저에게는 뭔가 선진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에서 중국 사람들의 시끌벅적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성향 때문에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이니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기대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지하철에는 대부분의 역에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을 내리고 탔으며 일단 지하철을 탄 탑승객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매너를 지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하철의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새 엄마 마을 버스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가능하여 저렴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서 그때 이미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저는 한국에서 새 엄마에게 꾸준히 골프를 배우고 있고 새 엄마처럼 한국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골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릴 적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 나이대에 배워야 할 다른 것들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처럼 예쁜 옷이나 화장에도 관심을 가지며 예쁘게 꾸미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뭔가 무료했던 저의 삶의 활기가 생긴 느낌입니다. 오늘을 비롯 저를 한국까지 데려와 책임감 있게 키워주신 새해 엄마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네. 그러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는 거 아니야? 일본과 비교해서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까 지상 연락망 구축하고 여행자 보험도 비싼 걸로 들어와야겠어. 두렵고 무서웠던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이렇게 즐거운 경험이 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하고 증오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예전부터 일본에게 많이 당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나가는 일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과거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많이 이용합니다. 때문에 한국과 늘 작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대 시위나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하거나 안 좋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내보낼 때가 많아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여행도 잘 다녀오고 안전하게 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인이 관광을 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화를 동경하고 실제로 한국어를 공부한다던가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고등학생인 저와 제 친구들은 자력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도 대처가 쉬운 날까지 기다리기에는
한참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수학여행 희망지에 한국에 투표를 했고 압도적인 1등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매일같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에 가면 무엇을 보고 와야 훌륭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는 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명당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저희는 정말 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구들의 부모님들 중 일부는 조금 불안해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극적이고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내보내고는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조사해서 학교에 가지고 오는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솔직히 최고인 줄 알았던 일본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아 보였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에 한국은 아주 빠른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맞게 대부분의 시설들이 세련되고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는 최신식 건축물들이 많아서 오래된 냄새나 지저분한 것들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국내로 수학여행을 갔었던 교토에서도 가장 큰 교토역의 근처 남쪽 방면으로만 조금만 내려왔을 뿐인데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지나가기만 해도 으슥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풍겨왔던 것과 비교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도 없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그렇게 정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설레었는데 저희 반은 다른 반과 다르게 한국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일본 항공사를 타고 가는 다른 반 친구들은 저희 반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을 정말 눈이 부시게 예쁘고 키도 컸어요. 승무원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의 시선에서 완벽한 승무원의 모습 그 자체로 이 비행기를 탔을 뿐인데 나중에 나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 승무원들은 포스가 남달랐어요. 일본인 승무원들과 분명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행기를 몇 번 타본 경험이 있어요. 가족 여행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몇몇 국제공항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의 공항은 제가 봐왔던 공항들 중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멋지고 무엇보다도 처음 가는 곳이어도 공항 내에서 헤매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어요. 선생님의 통솔이 있기는 했지만 만약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와 친구들이 조사해왔던 자료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정말 손에 꼽히는 최고의 국제공항이며 그에 맞는 수상 경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왜 여기 한국의 공항이 그런 상을 휩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공항들은 그냥 지하철 터미널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받은 것과 대조되게 굉장히 멋지고 여행에 대한 설렘을 가져다주는 멋진 곳이라는 감탄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단체로 교복을 입고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이 붐비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일본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인 것을 알고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무서웠던 면도 없지 않았는데 손을 흔들어주는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미소와 환영에 그런 두려움이 싹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한테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다가와 주었던 젠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본어로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로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나 귀여워 보였고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인상부터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가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근교의 다양한 관광지와 여행지를 단체로 다니면서 저희는 뭔가 한국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본에서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어른들에게 깍듯이 대하고 어른들이 한 말씀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야 하는 뭔가 옛날 분위기의 모습이라면 한국에서는 뭔가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면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관광을 온 저희한테 관심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저희가 일본 사람인 걸 알고 앞쪽에 줄을 서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로 말도 걸어주었고 제 친구 중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로 말을 시도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일종의 통역사 역할처럼 이것저것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롤러코스터 대기줄에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줄을 기다리느라 그 1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대화를 걸어오는 주제 중에는 무거운 주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끼리 흔히 아는 역사 관련, 전쟁 관련, 원자력 발전소 관련 듣기 싫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지겨운 주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어디서 왔냐고 묻거나 나고야에서 왔다고 하니 나고야는 어떤 곳이냐며 궁금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고야 아쿠아리움에 가봤다고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고야에는 한국 사람이 없다시피 해서 나고야에 오는 한국인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반갑기도 했습니다. 적대적인 한국인을 만날까봐 걱정했지만 실제 한국에 와보니 그런 우려는 정말 기후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놀이공원을 뛰어다니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괴상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넘어지는 것을 봤을 거예요. 친구들은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지만 창피한 마음이 컸어요. 아픈 걸 꾹 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랑 손바닥이랑 안 따갑고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마침 옆에 있던 벤치로 가서 상태를 살펴보는데 저기 멀리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근처에 의무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무실까지 가는데 역시나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한눈에 봐도 일본 사람인 걸 눈치챈 듯 했고 혹시라도 의무실이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할까봐 도와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역시나 한국에서는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키도 훨씬 큰데 더 세심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큰 덩치에 안 어울리게 세심한 모습에는 감동이 있었다고 할까요? 저랑 친구들은 나중에 일본에 돌아와서 다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공감하기도 했거든요. 일본 뉴스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던 것들을 보도하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불과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친구들이 이번 한국 수학여행에서 느낀 점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반대로 일본에 왔던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갔을 리도 없는데 그런 점은 일체 보도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인 여행객들도 일본에 와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경험이 있을 테고 운이 없는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그 빈도는 몇 달에 한 번 보조될 만큼 빈도도 매우 낮고요.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일본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가끔은 저희 같은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국 식당에서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본 식당에서는
손님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커스텀을 요구하면 그에 맞는 비용을 추가로 받고는 합니다. 심지어 맵기 조절을 부탁해도 그런 요구에 맞게 비용이 책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의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후추를 반 스푼 추가해도 돈을 더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정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떡볶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 입에는 매운 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한국의 엽기 떡볶이라는 유명한 체인점을 찾았고 떡볶이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운맛으로 유명한 곳이다. 가장 순한 맛을 주문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점원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순한 맛도 매울 수가 있는데 더 안 맵게 해주면 좋겠냐고 하더군요. 정성스럽게 번역기로 번역을 돌려서 완벽한 일본어 문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힘차게 위아래로 끄덕였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저희 입맛에 알맞은 맵기로 조절해 주셨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본 것들 중에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것들이 더 있는데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광지 화장실이라면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인데 한국은 화장실이 유난히도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최신 건물 화장실에 가면 이게 호텔방인지 화장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분위기마저 좋았어요. 한국은 공중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관리해봤자 얼마나 잘 관리가 되겠냐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용변을 해결하러 오는 곳이고 필연적으로 악취와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곳마저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중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친절함, 다정함은 제가 한국에서 혹시 모를 봉변을 당할까봐 고민했던 것이 민망할 만큼 너무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무시를 당한 적도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도 없었어요. 역시나 한국은 최고의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너무나 기분 좋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정말이지 모두에게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치코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 그곳의 벽 한켠에는 아시아에서 찍은 듯한 여행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정비소의 사장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열광하던 체코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 속의 장소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가게 된 아시아 여행에서 오히려 한국에 감동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아시아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고 작은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일하기도 싫고 따분한 오후네요. 몇 년 전 중국과 한국에서 겪었던 신기한 일에 대해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중국 여행을 가면서부터가 시작인데요. 저는 원래 자연 경관을 보러 이곳저곳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검색해 보았어요. 중국을 검색하니 나타나는 크고 웅장한 자연 경관과 건축물은 감히 경이로웠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았어요. 제 경험상 말이죠. 전 그런 느낌을 참 좋아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자연 나름의 무게감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전 그렇게 꿈꾸던 중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마냥 좋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아도 정말이지 가안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장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한 음식을 팔았어요. 저는 그걸 잘못 싸먹고 탈이 나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해야 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위생 상태는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네요. 알아보니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갓게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흡연자로서 너무 힘들더군요. 심지어 밤에는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보리를 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답니다. 물론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말이죠.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정말 다반사였어요. 결코 가끔 가다 겪는 일이 아니라요. 또 불편한 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지 어디를 가든 인파가 매우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 어떤 내향적인 인간이 가도 그곳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귀가 빨리거든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시장에 있는 음식점에 갔었던 날이었어요. 위에서 적었다시피 중국 어디든지 가면 항상 인파가 몰려 있어서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한적하게 가게에서 평화롭게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죠. 드디어 음식이 나오고 제가 시킨 돼지고기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뭘 찾을 일이 있어서 고개를 돌려 가방을 뒤지고 있던 참이었어요. 분명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테이블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니 어떤 어린아이가 제 국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이의 입에 국수가 들어가기 전에 눈이 마주쳤죠.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 아이의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나타난 사람의 존재에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제 큰 소리에 놀랐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울먹이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물꼬를 다시 보니 돈이 없어서 제 국수를 훔쳐 먹으려는 듯해 보였어요. 말이 안 통하니 몸짓을 이용해 말을 걸었죠. 배가 많이 고프냐, 돈이 없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여행 경비가 모든 든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새 국수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며 먹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또 불편한 상황이 왔어요. 갑자기 아이가 국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짓궂은 장난을 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이를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그런 장난을 치니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며 혼을 냈죠.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성질을 내며 그릇을 확 엎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뭐라 말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가운 물을 서둘러 가져와 제 다리에 부으며 대처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듯한 어른 2명이 계단에서 올라오더군요.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이 아이의 부모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저는 부모에게 방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그때 조금은 기뻤어요. 드디어 말이 통하는 어른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화상에 대한 치료, 비용이나 못된 아이에 대한 훈육 등 서로 원만한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아주 큰 오산이었죠. 중국 부모는 제 말을 듣고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매우 화가 난 듯한 몸짓으로 핸드폰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중국 부모가 보여준 번역기에는 정확히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우리 애를 울린 것인가? 당신은 아주 못됐다. 아이에게 멋대로 국수를 사주고 왜 아이가 장난치는데? 당신이 부모도 아니고 멋대로 교육하려고 시도하였는가?
아주 건방진 태도이다. 당신이 화상을 입은 것은 당신이 초래한 일이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떠났죠. 아이는 심지어 뒤를 돌아가게를 떠날 때 울던 표정이 싹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아이가 제게 혀를 쭉 내밀며 마치 놀리는 듯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보여주었던 게 말이죠. 저는 도저히 중국에서 나머지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어린아이에게서 겪었던 사건은 마치 트라우마로 남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의 행동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부모의 뻔뻔스러운 태도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나 싶네요. 아무튼 저는 이미 중국에 대해 안 좋은 기억밖에 남지 않았고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즉흥적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산속에 있는 절에 들러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당시 심적으로 너무 지쳤던 저에게 딱인 듯 하였죠. 그렇게 저는 강원도 산속에 있는 한 대형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절인 건지 외국인인 저 말고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그들은 중국 관광객들과는 전혀 달랐죠. 소란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민폐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절로 가는 그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절까지 올라가는 산의 길이 너무 평화롭고 좋았죠.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수다 떠는 소리, 푸른 숲속 울창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중국인들의 하이톤, 목소리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진상 관광객들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절에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힐링되는 순간들이었고 행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절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종아리를 툭 건드렸죠. 전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그런지 당시 다리에 민감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제 시야에 닿는 곳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고개를 내려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살배기 아주 어린 꼬마였죠. 그런데 그 꼬마 아이는 제게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며 인사해 주었어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신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났던 이상한 어린아이 때문에 아이가 싫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꼬마 아이 덕분에 그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사 같은 미소에 지금까지 있었던 힘들었던 일이 사르르 녹더군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참 다른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괜히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려나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었고요. 그 아이는 제게 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른에게 툭툭 건들더니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죠. 아주 인사성이 바른 아이였어요. 너무나 귀여워서 한동안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절을 하고 나오던 중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꼬마 아이와 또 만나게 됐죠. 저는 그 꼬마 아이가 귀엽기도 했고 먼저 인사해 준 게 고마워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국 부모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라며 허리를 숙이는 제스처를 취했죠.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며 두 손을 공손하게 배에 모으고 저에게 어정쩡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예의인 듯 보였죠. 그런데 실수로 아이가 허리를 숙이면서 그 아이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가 쏟아지면서 제 신발이 다 젖고야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아이의 부모도 깜짝 놀랐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이의 부모는
휴지와 물티슈를 저에게 건네어주고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사과해 주었어요. 순간 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희들의 반응을 보며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최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가 너무 미안해하니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오히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마지막엔 그들의 부모가 세탁비라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아이는 그때도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떠났는데 정말이지 귀여웠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여운 기억이었죠. 그들의 부모가 너무 대처를 잘해주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사과는 어느 한 구석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사과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에 입학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그리고 그때와 같이 인사성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